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 10년 차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해오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 입원하고 의사의 말을 들은 여자는 뒤늦은 후회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고준영 씨와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거실에는 그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 일부러 탁자 위에 놓아둔 붉은 장미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정교한 보석 한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고 곧바로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고준영 씨와 저는 법적인 부부였지만 줄곧 각방을 썼습니다. 잠자리는커녕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킨십조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분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젊고 유능하며 잘생기고 돈도 많아서 그와 결혼한 것은 제가 몇 생을 쌓아온 복이라고요.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를 질식시키는 거래였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강은서입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모두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반면 고준영 씨는 고성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저희 두 집안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침 고성 그룹에서 혼사를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고준영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고준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단정하고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님만이 저희 집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가 분명 저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성그룹의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면, 혹은 그의 부모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저처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제가 모르는 많은 거물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실끄러진 인형 같았고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침실에 틀어박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우리는 명목산이 부부일 뿐이에요. 날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고준영 씨는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알았어. 안 건드릴게.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옆방의 객실로 옮겨 살았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이 10년 동안 고준영 씨는 저에게 나쁘게 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은 그가 부담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만 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쪽도 그는 늘 잘 챙겼습니다. 명절에는 직접 찾아가 선물도 드렸고 아버지의 후속 검사 비용도 그가 자발적으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억지로 저와 결혼한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하려는 것이고 부모님 앞에서 잘 보이려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가 속으로는 저를 특별히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요. 지금처럼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고준영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무표정했고 그도 별반 다르지 않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평소의 다른 날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그때 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준영 씨가 돌아온 겁니다. 그는 코트를 벗었고 안에는 흰색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이 보였습니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고 입술이 약간 창백하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돌아왔어요? 저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고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고준영 씨는 응 하고 대답하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 탁자 위에 꽃이랑 선물 봤어? 봤어요. 저는 여전히 시큰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없어요. 고준영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흰색 약 2알 탁자 위에 찬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아파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알아채기 어려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불쌍한 척하며 제 동정을 얻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이죠. 별거 아니야. 오래된 지병이야. 저혈당이 좀 있어서. 고준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일어섰습니다. 피곤하네. 먼저 반 일어서 쉴게. 저녁은 부엌에 데워 놓았으니 먹으면 돼. 말을 마친 그는 객실로 돌아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소 지쳐 보이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재산을 탐내 이 결혼에 동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냉랭함을 견디는 것은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온 밥솥 안에 따뜻하게 보관된 음식들을 보니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반찬 4가지와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고 대충 두어 숟가락 뜨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죽은 물처럼 고여 있었고 아무런 활기도 없었습니다. 가끔 저도 이런 날들이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준영 씨가 재산을 탐내는 표정을 떠올리면 저는 다시금 제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가 저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의 지출을 부담하며 이 명목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꿈도 꾸지 마세요. 강은서인 저는 아무리 궁색해도 진심으로 저를 대하지 않는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 10년의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저에게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하며 끝없는 후회 속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준영 씨가 방으로 돌아가 쉬자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혼사가 오고 가던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영화처럼 눈앞에서 되감게 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22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술비와 후속 치료비를 합하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듯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와 저는 애가 타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주며 집안의 모든 저축을 끌어모았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빌려봤지만 겨우 1,500만, 겨우 1,500만, 겨우 1,500만, 겨우 1,500만.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고성그룹에서 먼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온 사람은 고준영 씨의 어머니 왕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에는 확연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왕지혜 씨는 말했습니다. 강은서 씨,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제 아들 고준영과 결혼해준다면 따님 아버지의 모든 치유비는 저희 고성그룹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시내 중심의 아파트 한 채를 들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얼떨떨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고준영 씨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는 고성그룹의 후계자이고 저는 평범한 여자아이일 뿐인데 고성그룹에서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왕지혜 씨는 제 의문을 눈치챈 듯 설명했습니다. 준영이도 나이가 적지 않아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때예요. 저희는 강은서 씨가 순종적이고 사리 분별이 있으며
집안은 평범하지만 깨끗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심하세요. 시집 오면 저희가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즉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왕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진영 씨는 이 결혼에 동의하나요? 왕지혜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해지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준영이는 효심 깊은 아이라 저희의 뜻에 따를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애초에 저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의 부모님이 강요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의한 이유는 분명 고성그룹에 결혼해야만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요. 저는 그저 그가 재산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왕지혜 씨는 저와 고준영 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준영 씨는 내내 침묵했고 필요한 인사말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도 그저 시큰둥하게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의 냉담함은 제 추측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이를 악물고 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약혼 후 저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우연히 간호사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300여 병실 환자 딸이 고성그룹 후계자 고준영 씨랑 결혼한대.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 그 사람 고준영 씨잖아? 눈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평범한 집안 여자랑 결혼해? 분명 재산 상속 때문에 타협한 걸 거야. 우리 사촌 언니한테 들었는데 고준영 씨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집안 좋은 명문가 아가씨라고. 부모님이 반대만 안 했으면 진작 결혼했을 거래.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고준영 씨에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저와 결혼한 것은 정말 재산 때문이었다니. 저는 심지어 그 간호사들이 말하는 명문가 아가씨도 분명 제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남자를 빼앗은 어릿광대라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고준영 씨의 사촌형 고명준도 제 앞에서 심술궂은 말을 자주 내뱉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가 일부러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저희 고성 그룹에 시집 오다니. 하지만 분수는 알아야 할 거예요. 저희 고성 그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 고성 그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준영이 할아버지가 남긴 지분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재수 씨 같은 분과 결혼하겠어요. 고명준의 말은 망치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줄기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저에게 잘해주는 모든 것이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건을 사주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고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남들이 그를 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의 속마음은 분명 저를 특별히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 저는 그를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하고 문전박대했던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줄곧 저의 추측과 남들의 이간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고진영 씨의 모든 노력을 위장이라고 여겼고 그의 침묵을 멸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소위 진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남들의 헛소문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일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는지 그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여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옆방 객실의 고준영 씨는 이미 잠들었을까요? 그도 이 10년의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도 일종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어 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어 이 생각들을 머리에서 떨쳐냈습니다. 어떻든 그가 먼저 저를 이용했고 그가 먼저 저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위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 오해였고 이 오해들이 머지않아 저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고준영 씨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오이, 따뜻한 토스트,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옆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고준영 씨의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따뜻할 때 먹어. 오늘 기온이 내려가니 옷 따뜻하게 입고. 저는 쪽지를 흘끗 보고는 아무렇게나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10년 동안 매일 반복되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씻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고준영 씨가 사람을 통해 저에게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그에서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결혼 후 전공에 맞는 일을 찾고 싶었지만 경력이 없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상의도 없이 업계에서 유명한 이 디자인 회사에 연락해 주었고 심지어 회사 책임자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저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저를 모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가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와 한 번 이야기했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제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세요. 고준영 씨는 그때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상처를 보였고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싫다면 앞으로 간섭하지 않을게. 그럼에도 저는 그 일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은 저에게 정말 잘 맞았고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늘 이 일을 제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며 고준영 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고객이 갑자기 기획안 수정을 요구했고 오늘 퇴근 전까지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고요. 이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저는 전에 이미 밤을 새워가며 겨우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수정해야 한다니 시간은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객에게 연락하여 며칠 말미를 줄 수 있는지 상의하고 싶었지만 고객은 단호하게 오늘 새로운 기획안을 보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바쁘게 일했지만 기획안은 절반밖에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급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준영 씨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준영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야, 퇴근했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먼저 돌아가세요. 저는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할수록 더 엉망이 되었고 뒤이은 기획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 벌써 8시가 다 되어가는데 고준영 씨는 보온병을 제 탁자 위에 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우 민망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고준영 씨는 화내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회사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네가 프로젝트 기획안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 뭐 좀 가져왔으니 배라도 채워. 몸 상하지 않게.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다시 컴퓨터를 바라봤습니다. 고준영 씨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컴퓨터 화면의 기획안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 색상 조합이 좀 문제 있어. 따뜻한 색조로 바꾸는 게 고객의 요구에 더 부합할 거야.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도 조금만 조정하면 더 합리적일 거야.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정말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미적 감각과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제안대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으니 이후의 작업은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밤 10시 기획안은 마침내 수정 완료되어 고객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고객은 곧바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답바로 매우 만족한다는. 그때서야 저는 고준영 씨가 여전히 제 옆에 서 있었고 손에 들린 보온병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고준영 씨의 눈이 반짝였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긴. 배고프지? 어서 밥 먹어. 다 식었겠다. 저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 그리고 밥 한 그릇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함께 회사 밖으로 나섰습니다. 길을 가면서 고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 말해줘. 큰 도움은 못 주겠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이 잠시 움직였습니다. 막 입을 열려던 순간 고명준이 했던 말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고준영 씨, 경고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함부로 회사로 찾아오지 말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지도 마세요. 전 필요 없으니까. 고준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집으로 돌아온 후 고준영 씨는 곧바로 객실로 돌아갔고 저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일말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바로 억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의 가식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 냉담함과 거부가 그에게 그토록 큰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의 몸이 저의 날마다 이어지는 냉담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기획안 사건 이후에도 저와 고준영 씨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먼저 제 일을 묻지도 않았고
쉽게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성그룹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고준영 씨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왕지혜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은서 씨, 당신은 고준영의 아내예요. 가족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 고성 그룹을 비웃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승낙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일부러 심플한 원피스를 골랐고 화장도 하지 않아 일부러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남들이 제가 고성 그룹에 잘 보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성 그룹 본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준영 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탐색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침입자를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고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준영 씨는 저를 보고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곧 식사할 거야. 저는 물컵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준영 씨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명준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옆에 바싹 앉아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회사에서 잘한다면서요. 준영이 형 덕분에 잘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를 무시했습니다. 고명준은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수 씨는 정말 운도 좋으시네요. 저희처럼 모든 걸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준영이 형이 재수 씨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재수 씨도 잘 잡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준영이 형이 재수 씨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혹시 속마음 때문은 아니겠죠? 결국 그 애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가 고명준 고준영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밥 먹을 거면 밥이나 먹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고명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틀린 말했어? 다 한 가족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게다가 재수 씨도 남이 아니잖아. 안 그래?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원래 그의 일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부추기자 마음속의 화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고준영 씨를 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당신 사촌 형 말이 사실이에요? 그해 당신이 저와 결혼한 건 재산 때문이었나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제 행동에 이끌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준영 씨의 안색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서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면 어떤 때요?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준영 씨, 당신이 저와 결혼한 게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저를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말하는데 강은서인 저는 아무리 강은서이냐고요? 제가 말하는데 강은서인 저는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의 보살핌도 필요 없고요. 그 해 아버지가 위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위독하지 않았다요. 고준영 씨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상처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명준은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준영이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재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죠. 그 해 할아버지께서 결혼해야 모든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만 왕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서야, 이제 그만해. 오늘 가족 모임인데 모든 사람이 우리 고성 그룹을 비웃게 만들 작정이야? 비웃음이요? 진짜 비웃음은
바로 당신들 고성 그룹이에요. 저는 왕지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준영 씨를 상속시키기 위해 억지로 저와 그를 묶어놓았고 당신들이 고준영 씨를 이익만 따지는 냉혈한으로 만들었어요. 고준영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만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놓으세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준영 씨, 이 명목상의 결혼 생활에 지쳤어요. 당신의 위선적인 얼굴에도 지쳤다고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고준영 씨의 몸이 흔들렸고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저는 뒤를 돌아 고준영 씨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간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잃은 인형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말의 찌릿함이 있었지만 곧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침실을 틀어박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10년의 결혼 생활이 철저한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저를 따라 돌아와 이혼 문제로 저와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밤새 기다려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고준영 씨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핏발이 가득하여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는데 여전히 따뜻했고 평소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곧바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칠 때 고준영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강은서, 어제 한 말 진심이었어?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고준영 씨, 우리 이혼해요. 이런 삶은 하루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고준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난 동의 못해.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은 저에게 고통일 뿐이에요. 전 반드시 이혼해야 해요.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저를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차가워졌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빨리 이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문제가 채 논의되기도 전에 고준영 씨에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준영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관련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공동 재산 분쟁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이혼 절차는 금방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준영 씨가 계속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 일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고준영 씨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 만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예 버리거나 그냥 탁자 위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이혼을 결심했고 그의 어떤 행동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임했고 이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은서 씨 되십니까? 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시립중앙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저희 병원으로 실려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가족분께서 즉시 오셔서 섬염해 주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응급처치. 제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순식간에 멍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파삭하고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주웠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전화번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심장병이 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에 혼란을 억누르고 다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확연히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갈게요.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의사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상사에게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간단히 말하고는 미친 듯이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더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고준영 씨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 그의 쓸쓸한 뒷모습, 10년 동안 저에게 묵묵히 베풀었던 그의 모습과 그의 모습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시라고는 들었더니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준영 씨가 제 마음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미한 존재가 생각했던 것만큼 10여 분 후 택시는 시립중앙병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병원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 도착하니 고준영 씨의 비서 주원빈 씨가 초조하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원빈 씨, 준영 씨는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달려가 주원빈 씨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원빈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고 전무님은 아직 응급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평소에 괜찮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고 눈물이 이미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원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 장모님은 오래전부터 심장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형수님에게도 회사 사람들에게도 계속 숨겨왔습니다. 최근에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을 몇 번이나 하셨고 어젯밤에도 회사에서 새벽까지 야근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심장병이 있었다고요? 저는 멍하니 섰고 눈물은 더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어요? 주원빈 씨는 말했습니다. 고 전무님이 저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수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일한 건 형수님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는 늘 형수님을 많이 신경 썼는데 형수님은 주원빈 씨의 말은 미처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제 마음은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계속 그에게 냉담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그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고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피호감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의사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즉시 심장 오해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위험이 매우 크고 성공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술 동의 서이니 빨리 서명해 주시면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는 제 앞에 수술 동의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적힌 수술 위험, 성공률 50%라는 글자를 보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원빈 씨가 급히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당황하지 마세요. 수술해야만 고 전무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가락이 너무 떨려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동의서의 모든 글자를 보면서 제 마음은 피를 토하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그토록 큰 압력을 견디며 줄곧 병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것을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의사는 즉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고준영 씨가 무사하기를요. 주원빈 씨가 저에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물 좀 드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 전무님은 분명 괜찮을 겁니다. 저는 물을 받았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고준영 씨가 무사하다면 저는 다시는 그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잘 지내며 10년 동안 제가 그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모두 갚아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준영 씨의 병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어지는 의사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끝없는 수술실 불은 무려 3시간 동안 켜져 있었습니다. 이 3시간은 저에게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고 수술실 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주원빈 씨가 옆에서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고준영 씨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저에게 준비해준 아침 식사. 제가 일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가 주었던 조언.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욕했을 때 상처받았던 그의 눈빛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수없이 많은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술실 불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서서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준영 씨가 실려 나왔습니다. 몸에는 흰 이불이 덮여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며 눈은 굳게 감겨 있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도이가 뒤따라 나왔고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피호감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의사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는 아직 매우 불안정하니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성공, 일단 위기 넘겼다는 몇 마디를 듣자 제 마음속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가 절반쯤은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안도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큰을 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환자의 심장 문제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살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따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 뒤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원빈 씨는 눈치껏 그 자리에 남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저를 앉게 하고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서 씨, 부군 고준영 씨는 사실 15년 전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병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뚜렷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이요?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15년 전이면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때는 고준영 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진단받았다면 왜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강은서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고준영 씨의 병세는 이 몇 년 동안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심장 기능이 매우 빠르게 저하되었죠. 저희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는 20년 동안 거의 매년 심장 문제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매번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고 강은서 씨에게는 알리서 씨에게는 강은서 씨에게는 왜요? 왜 저에게 숨겼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준영 씨는 강은서 씨가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은 장기간의 밤샘과 과로 외에도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고준영 씨의 비서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두 분은 결혼 10년 동안 줄곧 각방을 썼고 관계가 매우 냉담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마음속으로 강은서 씨를 늘 많이 신경 썼지만 강은서 씨는 그에게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이혼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감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데다가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 병세가 이 지경까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의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준영 씨의 병의 상당 부분이 제가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냉담함, 저의 오해, 저의 모진 말들이 그를 서서히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겁니다. 저는 탁자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은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준영 씨를 잘 보살펴서 그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는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준영 씨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을 위한 심장 우회술 준비를 해두었고 심지어 저희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장기를 기증할 상황이 되면 강은서 씨와의 매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요. 저와의 매칭이요? 저는 완전히 멍해져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말로는 강은서 씨가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심장에 무리가 갔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그는 늘 강은서 씨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가 매칭 준비를 한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강은서 씨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돈을 모아 전용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오직 강은서 씨의 심장 건강 검진과 치료에만 사용하도록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마침 내 고준영 씨가 저에게 잘해준 것이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저는 그 어리석은 오해들 때문에 그의 진심을 외면하고 10년 내내 그에게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관심이 필요할 때조차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정말 큰 병으로 심장에 무리가 갔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에게만 말씀드렸고 고준영 씨에게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저는 마침내 그 해 그가 저와 결혼하는 데 동의한 것이 결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제 상태를 알고 있었고 저를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은서 씨, 고준영 씨는 정말 강은서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가 강은서 씨를 위해 한 이 모든 일은 저희 같은 외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디 앞으로 그를 잘 보살펴서 다시는 그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시는 그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잘 지내며 그가 저에게 베푼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의사 사무실에서 나와 눈물을 닦고 중환자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고준영 씨가 경상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각종 관이 꽂혀 있었으며 옆에 기계에서는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리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묵묵히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꼭 나아야 해요. 제가 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원빈 씨가 다가와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사실 고 장모님이 형수님을 위해 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또 주원빈 씨의 말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주원빈 씨. 늘 그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그를 돌볼 거예요. 회사 일은 수고스럽겠지만 당신이 신경 써주세요. 주원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할게요. 고 전무님 잘 돌보세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아내 고준영 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나으면 반드시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10년 동안 그에게 부족했던 다정함과 관심을 모두 배로 갚아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관계를 일부러 이간질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고준영 씨는 중환자실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저는 거의 한시도 감시실 문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사서 부드러운 죽을 끓여 병원 영양식당 보온병에 넣어두고 고준영 씨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사는 고준영 씨가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영양제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저는 그에게 저의 과거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에게 대한 저의 죄책감과 미안함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고준영 씨, 미안해요. 예전에는 당신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의 설명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헛소문에 속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유리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을 잃을까봐, 다시는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을까봐 무서웠어요. 고준영 씨, 빨리 나와주세요. 응? 빨리 나와주세요. 응? 당신이 나으면 다시는, 당신이 나으면 다시는, 당신이 나으면 다시는 당신의 당신과 각방을 쓰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을 거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당신이 그 해저와 결혼한 게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릴 적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절 돌보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고준영 씨,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는 당신에게 그렇게 대했으니 정말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흘 동안 왕지혜 씨와 고준영 씨의 아버지 고건우 씨도 병원에 왔습니다. 왕지혜 씨는 제가 감시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너희에게 혼사를 강요하고 너에게 편견을 가졌던 것도 잘못이야. 은서야, 준영이를 잘 부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왕지혜 씨의 몸이 확연히 굳어졌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건우 씨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고명준도 왔다는 겁니다. 그는 저를 보고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준영이 형은 어때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니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고준영 씨와 제가 그렇게 많은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준영 씨도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식적인 위로는 필요 없어요. 고준영 씨가 이렇게 된 게 왜 때문인지 당신이 가장 잘 알 테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고명준의 안색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재수 씨, 무슨 뜻이에요? 전 이해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저 준영이 형을 걱정했을 뿐이에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당신과 실랑이 할 필요 없으니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가세요. 고명준은 흥 하고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갈게. 네가 얼마나 오래 돌보나 보자.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진영 씨가 낳으면 반드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나흘째 아침, 의사가 고준영 씨가 깨어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흥분하여 벌떡 일어났고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고준영 씨가 이미 눈을 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눈빛은 아직 흐릿했지만 이미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고준영 씨. 저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준영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이 보였다가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몸이 허약하여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막 깨어나서 아직 몸이 매우 허약합니다. 말을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도 안 됩니다. 할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푹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준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지금 말 못하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푹 쉬고 빨리 나아요. 고준영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의문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직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미안해요. 예전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을 오해하고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나으면 제가 꼭 잘 보상할게요. 고준영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제 손을 가볍게 되잡았습니다. 비록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완전히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고준영 씨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그를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저는 그에게 신문과 소설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준영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제가 그에게 밥을 먹여주고 병상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고준영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는 거야? 그의 말을 듣자 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미안해요. 예전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들의 헛소문에 속아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잘해준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게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절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요. 예전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당신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었으니 정말 너무나도 죄송해요. 고준영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놀라움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 알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준영 씨, 다시는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고준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난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어.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병상 옆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팔을 뻗어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가 저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반드시 그를 잘 돌보고 저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고명준이, 저희의 저는 고명준이, 저희 고명준이, 저희 관정을, 소시의 저는 고명준이, 그가 다시는 고준영 씨를, 저희 가정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고준영 씨가 저를 용서한 후 저희 사이의 분위기는 훨씬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여전히 그의 식사와 생활을 정성껏 돌봤고 그의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말도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정신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이날 오후 주원빈 씨가 병원에 고준영 씨를 찾아왔고 서류 봉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고 전무님, 형수님, 이건 전무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다 여기 있습니다. 고준영 씨는 저를 흘끗 보고는 주원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열어봐. 은서도 보게. 저는 주원빈 씨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원빈 씨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습니다. 그는 먼저 서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그해 형수님과 전무님의 혼사 관련 자료와 고명준이 이 몇 년 동안 두 분 관계를 이간질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급하게 넘겨봤습니다. 첫 장은 고성그룹의 내부 협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고준영의 재산 상속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결혼해야만 모든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줄곧 굳게 믿었던 진실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니. 계속해서 넘겨보니 고준영 씨가 그해 작성했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저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앞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는데 고준영 씨가 저를 구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그는 저를 기억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그가 제가 어릴 적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늘 저를 걱정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의 병세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부모님께 먼저 혼사를 제안했고 이 기회를 통해 저를 돌보고 싶었다는 내용도요. 이 부분을 읽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가 저와 결혼한 것은 결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헛소문들 때문에 그를 10년 내내 오해했고 10년 동안 그에게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는 흐느끼며 고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이야. 그 해 병원에서 네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 나중에 네 집안 사정을 듣고 돕고 싶었어. 혼사는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널 꼭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했어. 주원빈 씨는 USB를 병실 컴퓨터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고명준이 이 몇 년 동안 형수님 앞에서 이간질한 녹음 파일과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 전무님을 모함한 채팅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주원빈 씨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자 고명준의 목소리가 즉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면서 그 여자가 고준영을 오해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야. 그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면, 그들이 이혼하고 고준영이 정신을 못 차리면 고성 그룹의 경영권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다른 녹음 파일은 고명준이 가족 모임 전에 그의 한심한 친구들과 어떻게 불난집에 부채질할지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따가 가족 모임 때 내가 일부러 강은서 앞에서 준영이 형이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해서 자극할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준영이 형이랑 싸움이 날 거고 준영이 형은 망신당하고 부모님도 그를 안 좋게 보실 거야. 그리고 몇몇 채팅 기록은 그 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했던 말들도 고명준이 일부러 사람을 시켜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헛소문들을 통해 저와 고준영 씨의 관계를 파괴하고 저희가 이혼하게 만든 다음 그 틈을 타 고성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이 증거들을 보니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마침 매 저와 고준영 씨의 10년간의 고통이 모두 고명준의 손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그토록 비열한 수단으로 저희 관계를 이간질하고 고준영 씨의 몸까지 해쳤습니다. 이런 망할 놈.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고준영 씨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몸이 중요해. 나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내가 그를 참아온 건 집안 망신시키기 싫어서였어. 이제 그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겠지. 주원빈 씨가 말했습니다. 고 전무님, 형수님,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고명준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회사에서 직위를 이용해 많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제가 이미 다 모아두었습니다. 공금 횡령이요?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고명준이 그렇게까지 대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늘 회사 경영권을 탐냈어. 이 몇 년 동안 회사 안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놓고 몰래 많은 짓을 벌였지. 이번에 내가 아프니 분명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거야. 어쩌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 바로 그때 고준영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부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준영 씨는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듣더니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말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야. 고명준이 이미 회사 안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내가 위독해서 회사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말이야. 심지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는 정말 너무나도 오만불손해. 그는 정말 너무나도 오만불손해요.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서 그의 음모를 밝혀내요. 고준영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 퇴원할 수 없어. 이렇게 하자. 은서, 네가 나 대신 회사에 한번 가줘. 주원빈 씨와 우리 손에 있는 증거들이면 분명 그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일을 잘 처리할 거예요. 그가 뜻대로 되지 않게 할 겁니다. 고진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전화해. 알았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주원빈 씨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명준, 당신이 고준영 씨를 해치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으니 제가 반드시 당신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겁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하여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주원빈 씨는 모든 증거를 준비한 채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회사 대문을 열고 곧바로 주주총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바탕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명준은 회의 탁자 주석 옆에 서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열변을 토하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고 전무님은 지금 위독하여 회사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습니다. 고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여러분이 저를 회사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제가 회사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투표해 주시키도록 제가 회사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고명준의 목소리는 선동적이었고 눈빛에는 특이한 향함이 가득했습니다. 몇몇 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동의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명준, 여기서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고준영 씨는 그저 병원에 입원했을 뿐이고 곧 퇴복될 겁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여기서 설쳐되는 차례가 되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명준은 저를 보고 순식간에 안색이 변했다가 이내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어떻게 왔어요? 여기는 주주총회이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왜 제가 오면 안 되죠? 저는 회의 탁자 앞으로 걸어가 고명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의 아내이자 고성그룹의 합법적인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헛소문을 퍼뜨려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고준영 씨의 가족으로서 당연히 나서서 당신의 음모를 밝혀낼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음모를 밝혀내? 고명준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미쳤나 보군. 고준영은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여기서 고집을 부리다니. 내가 충고하는데 현명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순순히 협조하면 어쩌면 당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남겨줄 수도 있어. 좋은 것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는군요. 고명준, 당신이 헛소문 몇 마디 퍼뜨리면 회사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자승자박이 무엇인지 보여줄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에 있는 주원빈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주원빈 씨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손에 든 노트북 컴퓨터를 회의 탁자 위에 놓고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곧 컴퓨터 화면의 내용이 벽에 투사되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먼저 이것을 봐주세요. 저는 벽에 투사된 내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그룹의 내부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고준영의 재산 상속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다고요. 고명준 씨가 전에 말한 결혼해야 모든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이 헛소문을 통해 저희가 이혼하게 만든 다음
그는 이 헛소문을 통해 저희가 이혼 뒤를 이간질하여 주주들은 모두 협약서를 보려고 다가왔고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고명준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너희가 위조한 거지. 위조했는지 아닌지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와 실랑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주원빈 씨가 이전에 녹음된 파일을 클릭하자 고명준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즉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강은서, 그 여자가 고준영을 오해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야. 그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면, 그들이 이혼하고 고준영이 정신을 못 차리면 고성그룹의 경영권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녹음 파일을 듣자 모든 주주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고명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요?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명확하지 않나요? 고명준, 당신은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려 저와 고준영 씨의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저와 고준영 씨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모두 당신이 초래한 겁니다. 고준영 씨가 입원에 걸린 것도 장기간 당신의 이간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저는 주원빈 씨에게 다른 파일을 클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송금 기록과 소비 영수증이다. 벽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송금 기록과 소비 영수증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은 그것을 본 후 모두 분노에 찬 눈빛으로 고명준을 바라봤습니다. 고명준, 당신 정말 너무했어. 어떻게 회사 공금을 횡령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때 정말 눈이 멀었지. 당신 말을 믿다니. 그를 당장 쫓아내. 이런 사람은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고명준은 눈앞의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하다가 탁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나 먼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주원빈 씨,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원빈 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곳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명준은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완전히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와 상황을 확인한 후 고명준을 데리고 갔습니다. 고명준은 끌려갈 때도 계속 몸부림치며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명준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주주들은 모두 제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은서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에 강은서 씨와 고 전무님을 오해했습니다. 맞아요. 다 저희가 고명준의 말만 너무 믿은 탓입니다. 강은서 씨, 걱정 마세요. 저희는 반드시 고 전무님을 지지할 겁니다. 고 전무님이 건강하게 퇴원하시면 저희는 여전히 고 전무님을 따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고진영 씨는 곧 회복될 겁니다. 그가 돌아오면 분명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겁니다. 그가 회복되기 전까지 회사 운영은 주주 여러분과 주원빈 씨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강은서 씨, 걱정 마세요. 회사 일을 처리한 후 저와 주원빈 씨는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눌려있던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준영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10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고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고명준의 음모가 저에게 들통났고 그는 공금 횡령으로 경찰에 끌려갔어요. 회사 일은 이미 다 처리되었으니 당신은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세요. 고준영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수고했어, 은서야. 수고스럽지 않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쉬고 빨리 나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서 당신 옆에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쁜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았고 회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고준영 씨가 빨리 회복되어 저희가 잘 지내며 1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보상받길 바랄 뿐입니다. 고준영 씨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기사에게 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제 마음은 급해져서 당장이라도 그의 곁으로 돌아가 그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 병실로 돌아오니 고준영 씨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경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돌아왔어요. 고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회사 일은 별 문제 없었어? 없었어요. 주원빈 씨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로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주들도 모두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회복해서 퇴원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업무를 주관할 수 있을 거예요. 고준영 씨는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으니 안심이 돼. 그 후로 저는 고준영 씨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재활 훈련을 돕고 신문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준영 씨의 몸은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고 의사는 이것이 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회복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충분히 쉬고 과로하지 않으며 마음 편안히 지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퇴원해도 된다는 네 글자를 듣자 저와 고준영 씨는 모두 기뻤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고준영 씨를 부축하며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저희 몸에 쏟아져 내렸고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마치 지금 저희의 마음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고준영 씨를 소파에 앉게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늘 낯선 사람 같았던 이 집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늘 침실에 틀어박혀 그와 대화하기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시시각각 그와 함께하며 1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녁에는 객실의 이불을 정리하여 안방의 큰 침대에 깔았습니다. 고준영 씨는 그것을 보고 멍하니 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준영 씨, 10년 동안 제가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각방 쓰지 말아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 고준영 씨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예전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당신을 오해하고 상처 줬어요. 이 10년 동안 당신이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잘 돌볼게요. 다시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고준영 씨는 저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아. 정말이야. 네가 나와 잘 지내주기만 하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희는 마침내 진정한 부부처럼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어색함도 서운함도 없었고 오직 따뜻함과 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의 품에 안겨 그의 고른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곧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깊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퇴원 후 고준영 씨는 집에서 한동안 요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부부처럼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왕지혜 씨와 고건우 씨도 자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훨씬 더 잘해주었고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지혜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편견을 가지고 힘들게 했지. 이제 너와 준영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니 안심이 된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잊어요. 지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준영 씨는 회복 후 회사로 돌아가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주주들의 지지와 주원빈 씨의 도움으로 회사 운영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은 고명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금 횡령 액수가 거액인 데다가 고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등의 행위로 인해 고명준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기혈함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고준영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안고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심스럽게 저를 돌봤고 저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며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을 거쳐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고준영 씨는 아이를 안고 눈빛에는 애정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왕지혜 씨와 고건우 씨는 더욱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매일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곁에 고준영 씨를 보면서 품 안에 아이를 보면서 웃음 띠인 시부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지금의 행복과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뒤늦은 후회를 했을 때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늘 그의 진심으로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침내 모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함께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이 돈과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단점을 포용하며 인생의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아쉬움과 엇갈림은 모두 저희 관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준영 씨와 함께 아이를 잘 키우고 저희 작은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겁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모두 되찾을 겁니다. 저는 저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면 저희의 삶은 분명 더욱 행복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